지금 갑자기 경제위기설이 등장해서 난립니다. 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겠죠. 경제위기는 이미 4, 5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거고, 위기가 점점 정폭되다가 이제는 위기의 막장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공감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도 제가 사방에서 경제가 위기다 그러면 댓글에 경제 위기는 뭐 사방이 아니라 16방을 봐도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좀 뺐다 가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위기를 위기라고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언론도 인정하고, 공무원도 인정하고, 의원들도 인정을 해야 나라가 정말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라도 있습니다. 저는요, 97년 IMF 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똑똑해서 정부를 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다거나, 관료들이 조금만 더 경제의 지식이 밝았다거나, 언론들이 그 당시에 글로벌 세계화 이야기하면서 OECD 가입을 하면서 선진국 접어든다고 택도 아닌 환상을 꿈꿀 때 그렇지 않다라고 제대로 지적을 했다 그러면 IMF가 오더라도 살짝 심한 독감 앓는 정도로 조금 고생하다가 넘어가 버릴 수 있었는데,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눈앞에 커다랗게 구멍이 파지고 있는데,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다 아무 생각도 없이 대하다가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의 정권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솔직히 말하면 매 한 10대 맞고 끝날 걸 100대 이상을 맞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으면요, 누가 손해보느냐? 그때 망한 대우나 한보 보십시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23종가를 갖다가 아직도 돈을 안 내고 해외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요. 한보그룹의 정 회장, 그분도 역시 떵떵거리면서 해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누가 작살났느냐? 그때 망한 중소기업들 흑자를 내면서 은행에서 부채를 땡겼는데 기업은 흑자입니다. 근데 은행이 전부 자금을 회수시키면서 순식간에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융통이 안 되면서 넘어간 수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또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분들, 온 재산을 털어서 경제 호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자영업에 투자했다가 경기가 완전히 둔화되면서 환율이 올라버리면서 망한 분들, 또 제1은행 직원같이 지금 SC은행 아닙니까? 수천 명이 직장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17년 후에 추적한 내용들을 보면 중산층에서 추락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은행에 다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들이 그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IMF 때 당했다, 망했다, 이런 분들 제가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조금만 더 사회 리더들이 제대로 인식을 했더라면, 관변의 편을 안 들고 있는 현상대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이노믹스니 뭐니 하면서 예산을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 선방한 거다 이러다가 지금 뭡니까? 보수 언론조차도 선방은 무엇은 얼굴 두껍다고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출마하러 나가냐고요. 자, 대통령이 대량 실업이 올 수 있다, 그것뿐입니까? 어제 보십시오. 주택 대출이 완전히 깐깐해져 버려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집 살려면 돈 빌리기를 소득 증명이 없으면 돈을 못 빌리고, 이자만 내는 대출은 없어지고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따로 또 다루겠지만요, 경제 문제는요.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가 온다. 미국인이 지금 3일 뒤에, 이틀 뒤에 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내년에만 금리를 4번 올리겠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권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재계는, 제가 그런 쪽에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경기가 내년에 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대량 실업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지금 침체 업종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 세계적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고 있고 중국도 무섭게 따라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든지 M&A 가는 부분이죠. 이런 걸 통과시켜라 이러는데 지금까지 시간 많고 별 문제 없을 때는 이 민영화를 반대한다. 즉 보건, 의료, 교육, 철도, 문화 이런 분야의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막바지에 몰렸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야당이 지금 협상 대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철수 탈당하고 이어서 몇 명 탈당한다 그러고 야당에 어제 의총을 소집했는데 새정년에 30명 왔답니다. 130명 의원인데요. 비주류 의원들이 저끼리 또 모이자고 한 20명 불렀는데 2명 와가 있는 사진 봤습니다. 다 지금 어디로 줄을 서야 될지 집에 이럴 때는 집에 처박혀 있거나 지역구 골목 도는 게 상책이다. 괜히 당사 근처는 가지 말고 국회 근처는 가지도 말자는 겁니다. 자, 임시국회 소집하기로 해놓고 지금 국회 일정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가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그 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 다음에 기업활력제고법, 대테러 방지법,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은 10년째입니다. 대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이 뭐 주도를 하니 안 하니 이런 거, 그리고 개인의 금융이나 통신 정보가 새니 이런 핑계 대고 국정원 공격하면서 그 핑계 대면서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테러 용의자가 나오면 지금 법으로는 추방하는 게 답니다. 이게 추방이 아니라요. 그 뒤에 배우가 누군지, 언놈한테 돈을 받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금도 추적하고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국정원이 대테러 방지하기 위한 타스크포스의 중심이 되면 이쪽에서 추적한 사람들을 나중에 정보위의 의원들이 사후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추적했냐, 뭐 때문에 추적했냐 확인만 할 수 있게끔 보완하자. 이런 수준으로 이 법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법 통과시켜놓고 뭐 야당 정치인들 뒷조사하고 자금 조사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후적으로. 해명 못하면요. 그냥 안 두면 되고. 요즘 자금 추적하고 통신 추적했는데 통신사나 금융사들이 그걸 개인한테 보고 안 하고 정보기관에만 주고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의료나 보건이나 철도나 이런 공공성이 유지돼야 될 분야가 민영화되는 부분에 반대합니다. 자, 근데 민영화의 원조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잘못을 들어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 한국 최대의 대기업이 노무현 정권 당시에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다 제공했다. 거기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말은 좌파처럼, 행동은 좌파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은 우파처럼 했죠. 그래서 좌회전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좌파들이 노무현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권이 의료에 있어서 이 대기업, 민간 보험회사 부분을 지금 공공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용도로 쓰자. 즉 의료보험 시장에서 민간을 갖다가 집어넣자. 이런 시도도 했고요. 대기업이 영리병원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 의료법인, 재단, 복지법인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자. 또 뭡니까? 기업들이 의료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이 의료뿐만 아닙니다. 보건, 보건, 교육까지 다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크게 반대를 안 했으면요. 노무현 정권 때 이미 뭐 삼성, SK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전부 의료계를 장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의대가 있는 병원을 대기업들이 살라고 나선 거 아닙니까? 왜? 앞으로 돈이 되는 거는 의료하고 관광하고 묶은 것,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또 생약, 뭐 이런 화학, 이런 게 돈이 되는 분야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IT, 또 거기에 관련되는 보험, 거기에 관련되는 금융, 관광, 호텔사. 그래서 의료를 중심에 놓고 그걸 확산시키는 부분으로 대기업들이 자기들 판을 다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년제 의대를 살라고 난리치다가 사고 난 학교가 어디라고 내 이야기는 안 할게요. 노량진 근처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노무현 정권의 후계자인 문재인 대표가 의료 민영화 반대, 보건 의료 민영화, 교육 민영화 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통과 안 시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시도했던 원안보다 한 30%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보건, 의료,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곤란하니까 요거는 좀 바꿔주라 하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정부가 그런 우려들에 대한 우리는 입장은 이렇다. 그러면서 그러면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만 수기해서 내년 1월 달이라도 총선은 총선이고 법은 법이니까 통과시키자. 만약에 그때도 안 되면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통과 안 시켰다고 총선 전에 발표를 하고 그 매를 다 맞겠다.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다. 그건 저거 사정이에요. 자, 직업이 뭡니까? 세정연에 있는 130명의 직업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핑계로 월 1,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것저것 포함해서 받고요.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과 차량 기름값도 받고 KTX 타면 공짜 대우도 받고 하는 겁니다. 그 호화 사무실도 쓰고요. 자, 그러면 내부 싸움 나는 거는 밤에 하라는 겁니다. 밤에. 예? 밤에 가서 나는 이쪽 설까 저쪽 설까는 밤에 하는 겁니다. 자, 안철수 의원도 탈당했지만 안철수 의원도 탈당과 관계없이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이 법 통과 부분에 있어서 협조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아래 일부는 맞다고 봅니다. 왜 맞다고 보느냐. 자,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정리할 걸 정리해서 지금 좀비 기업들 정리해야 됩니다. 3분의 1이 좀비 기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상장 기업 중에. 이걸 정리를 안 해놓고 만약에 위기가 와버리면 이 회사들은 전부 돈 못 갖고 다 부도날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쪼으면. 그럼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차근차근 문 닫을 회사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비 기업들 정리하고 그리고 인수할 사람 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량 실업이 올 수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조선업종이나 이런 분야에서 정말 대량 실업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과거의 프레임에 매달려 가지고 재벌들이 M&A를 갖다 해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한다. 솔직히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요. 재벌들 보고 회사들 갖고 가라 해도 재벌들 안 갖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왜 무슨 3대 재벌이 무슨 300조 이상 5대 재벌이 10조 이상을 쌓아놓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뭘 갖다가 인수하고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최대의 삼성 대기업도 자기들 회사 중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다 지금 회사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기업인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차라리 돈을 얼마 주고 말지 그거는 인수 못하겠습니다. 이랍니다. 투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을 때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사들이는 재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선회사 다 망해가는데 저 다 망하는 통영에 가면 거의 다 망해가고 곳곳에 다 망해가잖아요. 대우조선 이거 살 사람 넣으라면 대한민국의 재벌 중에 대우조선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옛날처럼 재벌 회장 하나 집어넣어가지고요. 한 5년 10년 때리겠다 하면 제가 대우조선 인수하겠다고는 할지 모르죠.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너무 민영하고 문어발 확장입니까? 그 다음에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우리도 동일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테러 당하는 국가들과 정보 공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줄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 우리하고 정보 공유 협정을 맺겠습니까? 자, 원래 국정원은요. 이 테러 007 보십시오. 007이 옛날에는 소련하고 싸우고 중공하고 싸우다가 요즘은 뭐합니까? 테러범들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스펙트라고 나온 것도 결국은 테러범 아닙니까? 007도요. 싸우는 대상이 변했는데 국정원이 맨날 북한만 합니까?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탈당은 어느 당으로 가든지 저 당 안철수 당으로 가든지 문재인 당에 남든지 그거는 댁들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요. 월급 받는 만큼 법 통과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를 못 시킨다면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너무 강한 엄살하거나 국회를 압박한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내년이 경제의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가 온다. 퍼펙트 스톰으로 이렇게 위기가 온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오기 전에 제방도 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에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왔을 때요. 일본이 쓰나미 올까봐 제방을 엄청 높이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방을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하나는 제방으로 피난 가다가 다 휩쓸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제방을 쌓자라는 이야기니까요. 자, 대통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법안 5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안이 다 될 수도 없습니다.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라도 해야 조금씩은 정리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노동 구조로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의 노동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막장 수준, 멕시코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합니다. 멕시코는 저임금이라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특히 새정년 의원분들 싸움은 집에서 하고요. 그 싸움을 하더라도 그리고 총선이 임박했더라도 월급은 내년 5월달치까지 받을 거 아닙니까? 월급 받으면요. 일도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은 하고 나머지는 집구석에 가서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법안 빨리 통과시키든 통과가 안 되면 국민들이 왜 안 되냐고 완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청와대나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든 해주기 바랍니다.